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안유아 교수님 3부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요즘에 막 네.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좀 부글부글합니다. 요즘. 아 그래요? 네. 왜요? 막 그 쇼트트랙에서 이것도 아니잖아.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좀 대국적으로 좀 봐주고 좀 그럼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좀 있는데 네. 혹시 그 지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치냐 안 치냐로 그렇죠. 뭐 그렇죠. 정말 네.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런 얘기 나오면 결코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그 밀월 관계를 네.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도 그래도 중량급 최정상으로는 푸틴이 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하고 같이 국제 질서에 중요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그 지금 여기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가들은 낮게 봐요. 중국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뭐 자기네 대사 관련 가족이라든가 사람들 철수시키고 지금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러시아나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미국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쟤네 치고 있어 이러면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그 나토 이 지역의 군사 물자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걸 그 배치하는 데서 합리성을 받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입장은 바이든 트럼프하고 달리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국제 질서 재건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질서에서 리더로서의 그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이 그 가장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정권 하에서 미국이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다 이러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질서 속에서 리더로서의 컨트롤을 잃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내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치면 우리는 그냥 계속 그런 말 하는 거죠. 복원이 있지 않겠다. 굉장히 엄중히 뭐 어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측면에서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진짜 출병할 수 있냐? 사실 미국은 조금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이 있어요. 네.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사실 중국이 많은 핵심 기술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면 구소련 체제에서 그 과학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네. 많은 그 자산이라든가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특히 그 군사기 있잖아요. 군사기 제조의 많은 기술을 우크라이나가 엔지니어를 직접 가서 그 중국이 엔지니어를 손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좋고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강조하는 정치 이념적으로 가치관 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미국하고 지금 가치관으로는 사실 접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바이든이 국제 질서에서 민주화라는 이런 개념을 강조하는 가치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와주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안 도와주기도 또 자기 코앞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치는 걸 받아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국제 질서의 제정자고 리더 국가인데 내 앞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 침공이 일어난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제일 최적의 상황이 뭐냐면 전쟁은 실제 안 일어나고 분위기만 조성해 가는 거지. 왜? 분위기 조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질서가 불안정하고 전쟁 위험이 있고
금융시장 요동치게 되면 안전자산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주로 달러 자산이잖아요. 네, 채권 금리도 내리고요. 그렇죠. 네.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특히 독일이 특히 그렇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한 41% 넘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26.9%고요. 네. 그리고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41.1%고 네. 그중에 독일은 50% 넘거든요. 네. 그리고 고체연료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46.7%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유럽이 나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전쟁하기에는 잃는 게 너무 많고 특히 독일. 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지금 노력하고 네. 있는데 그리고 바이든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는 전쟁이 정말 일어났다면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만약에 정작 들어갈 자신이 있었으면 사실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요청을 해요. 오라고. 근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면 아까 말한 그 드릴레마다 그 이해상충이 지금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죠. 네. 왜냐면 진짜 전쟁일 때 미국이 진짜 도와줄까는 지금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안 주면 사실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국 입장인 분위기만 조성해도 굉장히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노린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독일 간에 이어지는 그 가스 관도가 있잖아요. 그게 일부분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면서 러시아 입장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그리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독일로 이어지는 그 가스 관도 그게 지금 몇 개 깔렸는데 지금 완공이 안 되게 노르드 스트림 2라고 그게 완공이 네. 안 됐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지금 막바지인데 그거가 되는 걸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가스를 미국도 사실 가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시장을 좀 확대하려는 이런 목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실은 러시아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럽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가 이루어진다. 사실은. 예. 그래서 혜택은 미국이 보는 거고 근데 두 당사자는 굉장히 손실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푸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별로 군차는 거기다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푸틴이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치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결국 내내 절대 나토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모든 군사 위협을 하면서 보여주는 전략이 될 수밖에. 근데 진짜 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제일 큰 손실은 유럽하고 러시아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챘다. 예를 들면 침략했다 이러면 미국은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스위프트 이런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사실 러시아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제재들. 근데 그런 것들이면 또 미국이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없앤다 하면 러시아가 손실이 크지만 미국도 크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왜냐하면 달러 기축통화 위치를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오일, 가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달러로 표시된 원유, 가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달러로 표기를 안 하고 러시아가 직접 이런 중국 같은 나라하고 뭐 루블라라든가 혹은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러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하겠지만 러시아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자체 국제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중국도 지금 만들었고 십수로. 그래서 그게 또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큰 일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고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와 유럽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거고요. 미국은 혜택도 있지만 사실은 또 잃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입의 가능성이 지금 아직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가장 지금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하겠죠. 우크라이나 당사자가 왜냐하면 미국이 꼭 해준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만 손해거든. 나토에 가입해놓고 자기네만 얻어맞고 사실은 손실만 보는 이 상황이고요. 지금 외자가 많이 철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전반적으로 학자들이나 국가연구기관이나 이런 컨센서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 베이징 올림픽에 소위 말하는 CBDC라고 불리우는 중국에서는 좀 다르게 부르죠. 이게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맨날 스케이트 얘기만 나오지 그 얘기가 하나도 안전 언론에서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이 소식 혹시 알고 계시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고요. CBDC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통화를 중국에서는 DCEP라고 하고요. 명칭이 있어요. ECNY라고 합니다. 그래서 ECN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 개념이 아니고 전자결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알리페이나 웨체페이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EP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강화된 게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 기술을 더 강화한 거고요. 근데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는 거 지금 검토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냥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단지 쉬운 말로 하면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통화 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앱을 여기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앱 다운받아도 돼요. 다른 나라에서 다운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앱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로서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시범 테스트 해보는 게 올림픽 이 시나리오거든요. 올림픽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간 기사님이라든가 외국계 기사님이라든가 선수들이라든가 다 원하면 그걸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도 되고요. 손목 밴드로도 다 실제 쓸 수 있게 지금 해놨거든요. 쓰고 안 쓰고는 그분들이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도 결제가 가능하게 쓰게끔 해놨고요. 근데 외국계 사람들은 지금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에서. 왜냐면 알려진 게 디지털 통화가 개인의 정보를 뭐 탈취해간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어서 괜히 그걸 썼다가 이 중국 정부가 나의 개인의 뭐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외국계 기자들이 이런 오해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걱정 실제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2014년 이래 지금 추진하면서 10개 시범 도시에서 이미 해봤고 2C 개인 간 거래, 기업 간 거래, 기업과 개인 간 거래 그리고 정부 이런 거래를 한 번으로 다 해봤어요. 국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국제 무대에서 처음 시범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스케줄은 뭐냐면 이번에 시나리오가 제대로 확장이 되고 이러면 바로 중국 전역에서 바로 쓰는 걸로 이렇게 완전 상용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스케줄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그 뭐 어디죠? 뭐 연구원 같은 데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외화 반출되는 거,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던데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중국은 지금 외화 반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 자금 거래도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 국내인들이 그 은행에서 5만 위안을 내 돈인데 5만 위안을 찾는다. 그렇죠? 정기예금 예를 들면 5만 위안 찾는다 이러면 다 등록을 해야 되고 신고해야 돼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에요.
내 돈을 5만 원화로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5만 위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는데 그걸 내가 내 돈 찾는데 다 신고하고 등록해야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화는 더 하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일단은 통제를 하는 거잖아, 자금을. 등록하고 신청한다라는 거 뭐 해야 준다라는 거는 돈을 넣고 빼고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그걸 일정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거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중국 경제가 제가 여기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안 좋다고 말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예, 부동산이 핵심이고 중국의 모든 그 경제 흐름이 미국은 주시장으로 금융시장으로 돼 있다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딱 중심이 돼 있고 이해관계가 다 그거 연결돼 있고 미국은 금융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거는 중국 경제에 굉장한 착오로 사실 중국 경제 위기로 왜냐면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식 외환위기나 이런 건 오지는 않아요. 환율 위기 이런 건 오지 않으니까 중국 경제 위기로 되는데 그 경제위기라는 게 중국 국내에서 표현될 때는 사람들이 불안할 때는 돈을 찾거든요. 현금을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을 통제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이런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 사태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작년 말부터 엄청 풀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M2가 9.8%거든요. 1월 데이터가. 지금 GDP는 지금 5%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GDP 2배수로 돈이 부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돈이 실물 경제에 들어가냐? 원래는 그런 돈이 한번 풀리면 부동산에 쫙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1월 데이터 보면은 이게 사회 융자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출이 증가율이 올라 안 가요. 오히려 예를 들면 부동산 그 대출이 있잖아요. 부동산 대출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70% 줄어들었어요. 부동산 관련 대출은. 그리고 분기 대비는 17%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돈은 푸는데 그 돈들이 이 부동산에 원래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중국 경제가 다시 스무스하게 연착륙 하는데 부동산에 지금 안 가고 있고 최근에 2개 또 상장 기업이 부동산 부도 위기에 지금 처했어요. 헝다 다음으로 지금 또 실제 사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부채 규모가 다 2천억이 넘어요. 위안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은 풀고 있는데 얘는 돈을 왜 풀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다뤘지만 중국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돈 푼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부동산에 제대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너무 커버리니까 지금 돈 푼 건데 스무스하게 괜찮을 근데 생각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월 데이터를 확인해라. 그리고 1분기까지 보면 답이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무너졌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개발 대출이라든가 민간 대출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돈은 풀렸는데 돈이 그쪽으로 부동산 자금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부동산 산업이 계속 어렵고 부동산 7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경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한국말은 경기도 같은 거죠. 그게 평당 3만 위안 하다가 지금 2만 위안도 안 하거든요. 50%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힘들어지면 전체 경제가 그냥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제일 어려워진 게 바로 은행이거든요. 그럼 은행이 어려워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다 찾아가려고 하고 외화가 다 탈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스케줄 조정하는 거 정부가 급하면 못 찾아가게 하고 이러겠죠. 예를 들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컨트롤하는 도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스케줄.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보니까는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들한테 기업 향으로 좀 대출을 늘려라라고 이렇게 맞아요. 지도 방침이 나갔어요. 근데 대출 안 해가니까. 대출을 안 해가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대출 해줘라고 막 격리를 하죠. 그러니까요, 빨리 해줘 이런데 기업들이 해가야 되죠. 이 기업들이 해가야 되잖아 대출을. 그렇죠. 막 전화를 한대요. 빨리 와서 대출 받아가라고. 은행들이지 뭐 각 기업 제 지인들이 기업하는 분 대표들이 있잖아요. 전화를 엄청 받았대. 빨리 대출을 제발 해달라고. 이렇게 은행들이지 막 왜냐면 정부에서 빨리 대출을 해줘라 이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했다라는데 기업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네. 부동산은 경기가 아직까지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분기까지 봐야 되겠지만 1월 데이터로 봐서는 좋아지지는 않았다. 중국의 심리가 진짜 역사상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그렇죠. 꺾이고 있는 옛날 거죠, 같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거시경제 돈 풀면 바로 그게 시장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부동산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중국 스탠스는 부동산으로 이제 더 이상 엑셀 밟지 않겠다. 원래는 그랬죠. 근데 그래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흥다 사례를 통해 보니까 이게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지금을 구조조정하기에는 이게 중국이 큰 샥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톱을 했죠. 스톱해서 다시 돈 풀었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다시 놓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그대로 갔으면 경착륙인 거죠. 그래서 돈을 좀 풀면서 스무스하게 연착륙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정부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연착륙도 지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그 1월 데이터로 봐서는 살살살 돈을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에 돈을 계속 살살 넣어주니까 막 넣어라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그 부동산 기업들이 그때마다 쉽게 대출받을 모든 정책 편의를 줘라 이렇게 내려갔어요. 명령이 직접 부동산 기업에 그렇게 직접 딱 이름을 지정해서 내려갔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향으로 돈을 쓰라고 하는 것도 이 부동산 쪽으로는 부동산은 옛날에 아예 대출 못하게 했어요. 원래는 막았어요. 근데 이제 막 해줘라 막 이러거든요. 부동산도 상관없고 기업은 그냥 더 하고. 오히려 부동산 해줘라고 더 강조했다고요. 빨리 부동산 기업들을 해줘라. 걔네들이 표현은 이렇게 해요. 정상적인 중국 국민들이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서 표현이 이렇게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부동산에 대출 많이 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대출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주식 시장도 대체적으로 뭐 전통주들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은 낙폭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의문이었던 게 보통 기술주들은 아까 사회융자 총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M2도 2배나 증가했다. 뭐 9%씩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나쁠 리가 없는데 다들 1월 이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저는 저희 개인적 의견입니다. 뭐 제 이야기 따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일단 중국의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800 아래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로 왔어요. 그러니까 3,400 아래면 3,400 아래면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로 왔어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심청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수가 2,800 아래 왔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로 온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 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그 가격대가 왔어요. 확실한 거는. 단지 이게 중국은 개인들이 주로 트레이딩해요. 전체 시장에 매일 거래량을 보면 전체 시장에 뭐 80% 이상 다 개인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파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제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개인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게 불안정하고 뭐 전쟁이니 어쩌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단계죠.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근데 지금 돈은 풀려요. 자, 부동산에 돈이 안 가요. 그러면 그 돈들이 원래는 주식시장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현금으로 있는 거죠. 왜? 지켜보고 와칭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왔다라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상해 종합지수 3,6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월 달에. 근데 지금 다시 3,400 왔는데 사실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분석해 봐야 되는 매력적인 시점에 왔으니까 오히려 올해는 기회가 더 클 수 있죠.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부동산 쪽이 제대로 안 풀려서 돈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건 그런데 연착륙 수준에서 마감이 된다면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약간 경착륙식으로 가면 전체 경제, 주식 시장, 기업 시장 뭐 전부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좋은 말씀인데요. 중국의 상장 기업의 70% 이상이 지금 한 상장 기업이 한 4,800개 넘는데 70% 이상 다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는데 자기 현금을 굴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동산에 갔다고요. 자기 본업이 있는데 네. 안 한 기업이 없어요. 상장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무너지면 얘네들이 바로 영업이익에 결국 손해를 매출이 안 좋게 나오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중국 상장 기업들 부동산 안 한 기업이 거의 찾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실물 경제의 타격에 따른 또 이런 안 좋은 팩터는 있어요. 근데 유동성 우리가 주가 지수를 점악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펀더멘털의 실물 경제가 계속 잘 갈 수 있냐. 그건 캐시플로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위에는 캐시플로우고 분모가 금리거든요. 네. 그냥 금리라는 거는 거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시 환경 유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돈이 풀리냐 안 풀리냐. 네. 근데 유동성으로 봤을 땐 중국 국내는 돈이 풀리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분자 캐시플로우로 봤을 때는 실물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또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주식시장은 네거티브와 이게 포지티브 주가 지수 전망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메인스트림이냐 그거는 우리가 분석하게 달리는데 단기로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결정하거든요. 네네. 단기로는 네. 예, 중장기는 실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타를 했을 때는 단타와 장타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의 투자가 단타냐 장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 네. 기업을 잘 골라야 되겠죠. 부동산에 덜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그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기업들, 펀더멘털. 그리고 이왕이면 그 미래지향적인 기업. 지금 2009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요, 중국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미국 데이터와 비교하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주가 지수가 8,000에서 27,000 갔거든요. 다우 지수가. 네. 근데 중국은 상해 종합 지수가 2009년에도 3,000대고 2019년에도 3,000대예요. 네. 주가 지수가. 근데 그러니까 주가 지수할 돈을 못 번 거지. 근데 세계 섹터는 엄청난 수익률을 줬어요. 다 뭐 300% 거의 200% 뭐 100% 이상 줬거든요. 그게 하나는 소비주. 소비주. 뭐 이런 예, 것들? 이런 중국 사람들 머리수로 하는 이런 주식들. 네. 그건 경제 좋든 나쁘든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또 중국은 머리수로 많으니까 이런 소비주는 상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오하고 의학 기술주예요. 예, 기술주가 사실은 2009년부터 2019년 주는 섹터가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는 첨단 제조업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수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그림을 보이지만 갈 거는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처럼 네거티브, 포지티브 다 있는데 그런 걸 다 해지하면서 갈 수 있는 주식들을 고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예. 네. 그래서 중국 주식의 매력은 머리수 있는 산업들과 머리수라는 산업들과 중국이 또 미래 산업적으로 어떤 섹터에서는 먼저 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 리딩적으로. 그런 또 섹터. 그리고 미래 흐름을 대표하는 섹터.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석탄 가격 오르니까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막 그러던데 중국에서. 네. 통제를 하는 거죠. 하면, 제재라기보다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작년도 연말에 보면 PPI가 정말 미친 듯이 높게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건 계속 이제 그 CPI가 올라올 턱은 없고 지금 분위기상. 예, 소비가 올라먹으니까. 예, 예. 뭐 계속 규제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작년에 막 11.8% 막 10.3 막 이렇게 지금 뭐 올해 지금 1월 데이터는 한 10% 아래로 나올 거다. 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PPI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지금 이게 글로벌적으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런 전쟁 문제가 그게 또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물가도 올라갔고요. 예, 확 올라가니까 또 그게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가 별로 변하지 것이 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때 광산업이라든가 석탄 난리 났잖아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석탄 화산 다시 하게 했거든요. 뭐 오염이고 뭐이고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원자재 공급이 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스무스하게
지금 PPI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전반적으로. 네. 야, 그러면 그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중국의 네. 그 물자 판매가 네. 미국 실제 물가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준다. 상품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PPI가 미국 CPI와 일정 선 수준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중국은 주로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생산자 물가라는 게 원가잖아요. 당연히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게 사실은 미국이 CPI가 지금 7.8% 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당연히 관세에 또 붙어서 더 붙는 불이익해지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치 생태계로 이게 하는 관계니까 당연히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딸리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PPI가 네. 올해 1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낮아진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중국 데이터를 CPI는 그거 한국어로 말하면 후진 데이터? 후에 오는 데이터잖아요. 네, PPI가 후행 데이터. 후행 데이터. PPI가 네. 선행 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PPI로 미래 CPI는 일정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근데 봐야 돼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너무 불확실히 커서. 예. 근데 사실 원자재가 뭐 석탄 네. 가격을 잡고 지금 철광석도 때려잡고 네. 뭐 여러 가지 때려잡는다고 그러는데 그 유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컨트롤하기 힘들죠. 그쵸. 중국은 유가를 80% 이상을 수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게 PPI가 떨어지기 힘들죠. 그럼. 아무리 다른 거 잡아봐야 그렇죠. 유가 이렇게 93달러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데서 다 유가를 쓰는데. 네. 예, 예. 네. 글로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국 국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원자재를 주로 60% 이상을 수입해 오니까. 예, 글로벌 원자재 가격 프라이싱 영향을 엄청 받죠. 네. 예. 네. 예. 중국 내부에서 보는 네. 그 대중 관세, 네. 대미국 관세는 네. 어떤 분위기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 관세가 세 가지로 나눠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관세가. 그래서 우리가 반덤핑, 반보조 부분에 관련되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조항에 따른 또 관세가 있고 301조항에 따른 관세가 있는데 합하면 평균이 얼마 되면 40% 플러스예요. 알파. 지금 관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자기네 필요로 한 거는 관세를 내려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광 부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태양광 생산 국가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부품 이런 건 중국에서 수입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세를 때리는 게 미국에 내리는 게 관세를 그렇죠. 안 매기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세를 지금 엄청나게 내려주려고 하고 심지어 없애주려고 해요. 근데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규명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쪽은 관세를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거는 떨어뜨리고 자기네 필요하지 않은 거는 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기 전략적 상황에 따라서 지금 중국과 이런 무역 갈등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33개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네. 번역을 하면 검증이 안 된 기업 리스트에 올렸잖아요. 네, 그게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보니까 기술 쪽, 바이오 쪽, 뭐 쪽이죠. 의약, 네. 제약 이런 쪽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다 생각했는데 미국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관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는 일상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완화를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돈을 푼 게 워낙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 울상이에요. 네. 1월 달에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돈을 계속 풀었으니 네. 곧 받아온다. 돈 계속 풀고 있지 않냐. 네. APR 내렸고 MLF 네. 내렸고 네. 계속 내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또 M2도 이렇게 빵빵 느는데 네. 왜 주가 이제 바닥 안 오냐 하는데 아주 그냥 울상이에요. 지금 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홍콩 쪽 시장을 저렇게 때려 잡아놓고 과연 심리가 회복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곤란함을 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중국 차이나 펀드는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차이나 펀드 기관들이 만든 차이나
개념의 펀드에는 돈이 엄청 몰려오고 있고 오히려 작년에는 미국 중심의 저쪽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면 올해는 동양 쪽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차이나 개념의 이 펀드에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 또 중국의 후광통, 썬광통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울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 2019년 저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상황이 있거든요. 저게 엄청 안 좋았다가 그 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잖아요. 네. 네. 제가 말했잖아요. 3,400 이하, 2,800 이하는 들어가기 좋은 때라고.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다우 지수가 8,000에서 27,000간 여러분 27,000에서 들어갈래요? 8,000에서 들어갈래요? 그렇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울상이 될 필요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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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추천은 아닙니다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첨단 기술주, 뭐 네. 반도체라든가 네. 뭐 2차 전지, 첨단 제조업 이쪽 창업한 뭐 이런 쪽을 그렇죠. 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중국자가 달린 국영 기업들 너무 싸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쪽을 봐라. 그리고 또 아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홍콩 기술주, 빅테크 물론 이제 조금 빅테크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 없으니 이런 쪽으로 보자. 이렇게 좀 패가 갈라져 있거든요. 네. 저는 답은 어디서 찾냐면 당신은 어느 쪽을 잘 아냐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가끔 강연하다가 학교에서 투자론 강의하는데 가끔 강의하다 놀라운 게 예를 들면 제가 늘 1억을 투자한다고 칩시다. 1억이 10억이라고 합시다. 네. 자 10억으로 집을 산다고 쳐요. 예? 그냥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요. 그렇죠. 그 집이 위치 어디지? 자 거기 앞으로 사람들이 거기 학구는 어떻지? 뭐 이런 걸 다 자세히 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식 살 때는 그런 걸 안 보고 막 사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야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이제 말씀하신 그 세 개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기술주를 잘 이끌 수 있는 자기가 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 가격대가 지금 어떤 가격대라는지 그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얘네들이 수익 모델이 주요 BM이 계속 갈 수 있는 모델인지 이게 다 내가 잘 아는 기업이면 그게 오잖아요, 판단이. 그렇죠. 아, 이쯤이면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이 모델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공부 안 하면 이런 감이 없죠. 그럼 가격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중국 국유 기업은 정말 싸요. 내가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스타커피 마시면 내가 한 3-4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제는 시진핑 올라온다면 주로 국유기업한테 몰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모든 시장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공산당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는 리스크가 높은 쪽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다고 보거든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해지할 방법이 당신만이 갖고 있다면 뭐 다 기회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거죠. 근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다 기회인 거예요. 네. 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게 왔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아닙니다. 네. 오늘 혹시나 저희 연합인포맥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한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얘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우리 자산 분배에 있어서 자산 분배라는 게 부동산이 있고요. 네. 주식이 있고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0이 있다면 50%는 왜냐면 늘 자기 걸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나머지 50%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어디냐? 부동산, 주식, 코인인데 어떤 걸 해야 되냐는 여러분한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기 능력 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산이 어디냐에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남이 부동산에 기회가 없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주식이 좋다 해서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가 그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냐. 그 자산에서 내가 리스크 해지가 할 수 있다면 당신한테는 그건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아주 오늘 정말 딱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김 이사님도 그렇지만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상책인 거죠. 이 투자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건 도박이죠.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아무리 가격이 흔들려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 대해서 굳건히 알고 그러면 투자의 시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포인트가 리스크가 이때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는 게 기회고요. 그걸 해지할 수 있냐를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해지할 수 있으면 그건 당신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네. 제 의미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알수록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투자라는 게. 네, 오늘 3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안유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인프라 1부, 2부, 3부 순서를 다 했습니다. 오늘 1부는 참 분위기가 침울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네. 분명히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심리가 나빠졌다라는 건 곧 바닥에 가까웠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조금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을 때, 모두가 흥분했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역발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보신다면 좀 더 이 시장을 잘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각과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